저 기본서 593페이지입니다. 593페이지. 환매 보겠습니다. 환매. 자, 환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매매를 하고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 해주고 소유권 넘깁니다. 뭐 그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자, 근데 갑이 을한테 땅을 파는데 이 땅이 5억짜리 땅입니다. 5억짜리 땅인데 이게 급하게 팔다 보니까 이제 싸게 4억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4억에 이 땅을 매수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5억짜리 땅을 4억에 급하게 팔다 보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자, 일단은 지금은 당신한테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 넘기지만 급하게 팔다 보니까 일단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게 됩니다. 환매 특약. 자, 이렇게 환매 특약을 하게 되면은 이 갑은 환매권을 가져요. 자, 환매권을 가지게 되고 을은 반대로 환매 의무자가 되겠죠. 의무자. 자, 해서 환매 특약을 통해서 갑이 가지게 되는 환매권, 이거를 자, 나중에 을에게 행사를 하면 자, 환매권을 을한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을한테 주고 4억을 주고 팔았던 땅을 갖다 도로 되사오는 거, 팔았던 거 도로 되사오는 거, 이거를 환매라고 하는 겁니다. 환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동시에 해야 된다. 따로따로 안 돼요.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환매권이라고 하는 건 일신 전속은 아닙니다. 일신 전속이 아니고 이것은 갑의 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환매권도 양도가 가능하고 갑이 돌아가시면 상속도 가능하다. 그리고 채권자 대위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갑이 환매권을 행사를 할 때 일단 환매권 행사 전에는 을한테 땅이 넘어가 있었죠. 을이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갑은 매매를 할 때 을한테 4억을 받고 팔았습니다. 4억 받고 팔았다. 4억을 받고 팔았다. 자, 그러면 갑이 이제 환매권을 행사할 때 을한테 얼마를 갖다 줘야 돼요? 4억을 갖다 줘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4억에는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자, 그리고 을도 갑한테 이제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 땅에는 뭐가 붙어요? 과실이 붙습니다. 이자가 붙었고 과실이 붙어 있지만 자, 이 환매권 행사를 해서 도로 사올 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과실도 지급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환매권 행사를 할 때의 대금에 대한 이자와 물건에 대한 과실은 상계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와 과실은 상계 처리한다. 퉁쳐버리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환매권을 행사할 때 그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환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매 기간이 정해져 있다. 자, 환매 기간을 살펴봤을 때 부동산을 기준으로는 환매 기간은 최대가 5년이고요. 최대 5년. 그리고 동산 같은 경우는 환매 기간 최대 3년입니다. 기간을 이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최대가 5년, 최대가 3년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기간이 정해지고 나면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연장 못합니다. 자, 함께 조문을 확인해 보죠. 먼저 590조부터 확인합니다. 590조 1항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자 여기서 동시라는 표현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해야 돼요. 자, 이때 영수했던 대금 4억이죠. 그리고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 비용 등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자, 3항입니다.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이렇게 상계한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해, 지급 안 해? 이자 지급 안 합니다. 과실도 줘, 안 줘? 안 줘요. 둘 다 안 줍니다. 자, 내려갑니다. 591조 환매 기간이 나오죠. 자, 환매 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해요. 자, 만약에 약정 기간이 이걸 넘었다면 5년, 3년을 넘었으면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자, 그리고 2항에 나오듯이 환매 기간을 한번 정하고 나면은 이거 연장 못 합니다. 연장을 하지 못한다. 자, 3항 같은 경우는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았죠. 기간을 안 정하면은 부동산 자동 5년, 동산 자동 3년으로 됩니다. 자, 밑에 592조요.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했다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갑이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현재 땅이 누구 거죠? 을 거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을이고 갑이 환매권 행사를 하기 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을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매각시켜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 제3자죠. 제3자가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갑이 가지고 있던 환매권, 이 환매권을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 과연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3자한테까지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환매권은 물권이겠어요? 채권이겠어요? 이거 채권이에요. 환매권은 채권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다, 주장 못한다? 주장 못해. 왜 주장 못하죠? 채권이라서 주장을 못해요. 채권이라서. 자, 근데 만약에 환매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제3자한테까지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가 돼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아까 592조에서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594조 보세요. 매도인은 기간 내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한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게 된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기준 5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5년인데 최대가 5년인데 갑이 5년 동안에 환매권 행사를 했어? 환매권 행사 안 했어? 환매권 행사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환매권이 없어진다는 거죠. 행사 안 했으니까. 자, 2항입니다.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 지출을 통한 그런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203조 규정에 의해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뒷문장에 보시면 유익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 매도인 청구에 따라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상환 기간 허여. 뭐가 떠오르세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똑같죠, 그죠? 똑같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594페이지요.
자, 파랑 색깔 2번에 환매권 성질부터 확인합니다. 성질 첫째 줄 형성권이다. 자, 첫째 줄 형성권이다. 형성권이어서 제척기가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그죠? 아니라고요. 5년이죠. 5년입니다. 5년. 최대가 5년이에요. 10년이야, 10년 아니야? 10년 아니야. 10년 아니야.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자, 내려갑니다. 네모 2번 환매 요건. 양과로 1번에서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 양과로 2번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를 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확인합니다. 환매 특약의 등기는 처분 금지 효력은 없어요. 자, 핵심 판례 봅니다. 환매 특약 등기 후 부동산의 매수자가 전득자인 제3자에게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수인은 전득자의 등기 이전 요구가 있을 때 환매될 부동산임을 이유로 이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병이 을한테 이전 등기 달라고 청구했어요. 이전 등기 달라고 청구하니까 을이 생각해보니까 환매 특약이 들어가 있었어요. 환매 특약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저 갑이 환매권 행사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전 등기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환매 특약이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거절할 수 있다, 거절 못한다. 거절 못합니다. 등기해줘야 돼요. 아니, 환매 특약이 등기돼 있는데 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까? 매매했잖아요. 매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환매권 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땅은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셋째 줄에 환매 특약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도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매권이 들어와 있어도 얼마든지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매수인은 환매 특약 등기 이후 부동산 매매한 제3자, 제3자가 병이죠. 병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파랑 색깔 2번이요. 환매 기간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을 못 넘긴다. 자, 그리고 양과로 2번에 나오듯이 기간을 한번 정하면 이거 연장을 못합니다. 연장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양과로 4번입니다. 환매 기간 내로 환매를 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매수인한테 속하게 된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파랑 색깔 5번이요. 환매 효과. 특약이 없는 한 환매 대금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확인합니다. 자, 이까지 해서 환매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매 파트 끝내고요. 자, 교환은 좀 스스로 보시길 바라고요. 임대차로 바로 넘어갈게요. 임대차 599페이지입니다. 599페이지 임대차. 여기서 나오는 건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일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는 임대인 측이 있고 빌려주는 쪽이 있고 임대인, 그리고 빌리는 쪽이 있겠죠. 빌리는 쪽이 임차인. 임대인 쪽에서는 목적물 사용 수익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의무를 지고,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를 원인으로 해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그렇게 체결되는 계약이 바로 임대차 계약이죠. 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필수 요소는 차임입니다. 차임. 임차인 쪽에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차임. 임대료라고도 하고요. 임대료.
우리는 현실에서 이거를 월세라고 부르죠. 월세. 이게 필수 요소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의 필수 요소다. 필수 요소. 자, 관련된 내용들 좀 먼저 확인해 보면 의에서 618조에서 임대차란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그리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입니다. 자, 뒷페이지 오세요. 양괄호 2번에 나오죠. 차임이 필수 요소다. 차임이 빠지면 임대차가 안 되는 겁니다. 월세 갖다 내야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나오듯이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보물도 가능합니다. 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쌀로. 자, 그리고 보증금은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고 차임이 성립 요소가 됩니다. 자, 양괄호 3번 봅니다. 임대차 목적물은 물건이고 처분권 없는 자의 임대차 계약도 유효다. 처분권 없는 자의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다라는 건 결국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는 거죠. 왜 유효죠? 다른 사람 물건인데? 그렇죠. 채권행위라서. 그렇죠. 어차피 채권행위고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유효라는 거. 자, 내려갑니다. 네모 2번. 임차권에 있어서의 대항력 문제입니다. 자,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일단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일 때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결국 채권이거든요. 채권이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주인이 바뀌었을 때, 자, 갑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으셨을 때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을 때 병이 을한테 나가라 그러면 을은 못 버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대항력이 없다. 그리고 대항력이 없다는 건요, 갑이 지고 있었던 임대인의 지위가 병한테 승계가 돼, 승계가 안 돼? 승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임대인이야, 임대인 아니야? 임대인 아니죠. 그러니까 나가. 그럼 이제 을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을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병한테 청구를 못 하겠죠. 누구한테 보증금 달라고? 갑한테 보증금 달라고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하게 요건을 갖추면 을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을이 이렇게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임차권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권처럼 취급된다는 거죠. 이거를 임차권 물권화라고 하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항력 취득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차권을 등기하면 돼요. 임차권을 등기한다.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항력 취득 방법은 토지 임차인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시켰을 때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갖추게 되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춰요. 그리고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을 때 임대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승계되는 거지.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되면은 병은 자동으로 임대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을한테 나가라고 할 때가 아니라 보증금이나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대항력에서 밑에 621조를 먼저 확인하면요.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협력 청구. 자, 그리고 2항입니다. 이렇게 협력을 청구해서 결국 임대차 등기를 했다는 거죠. 임대차를 등기했을 때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자, 내려갑니다. 622조 1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는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임대차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하신 거죠? 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겁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가 시작되고 있는 거는 607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임차인의 권리라고 하면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첫 번째 임차인의 권리는 비용 상환 청구죠. 비용 상환 청구권. 요게 첫 번째 권리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임차인의 권리는 매수 청구권. 그 중에서도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세 번째 임차인의 권리가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의 임차인의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이 비용 상환 청구는요. 요거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라서 특약으로 얼마든지 배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 그리고 이거 두 가지 다 형성권이죠. 형성권. 자, 이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요거는 토지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건물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건물 임차인. 네, 요거는 건물을 빌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건물 임차인.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이 하는 거, 건물 임차인이 하는 거. 이건 토지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겁니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는 이거는 토지 임차인이 하는 거, 건물 임차인이 하는 거. 둘 다 맞아요. 토지든 건물이든 가리지 않고 다 행사 가능합니다. 비용 청구는. 일단 기본적인 틀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먼저 비용 상환 청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조문이 나와 있어요. 626조를 확인합니다. 608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자, 1항에서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필요비.
그 임대차 종료 전에도 즉시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비는 즉시 청구. 자, 그리고 2항입니다. 2항. 임차인이 유익비 지출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한해서 임차인이 지출했던 금액이나 증가액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익비 같은 경우는 즉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언제 청구한다는 거죠? 종료 시. 그리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했던 금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임대인이 선택, 임차인이 선택.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돈 줄 사람이 선택해요. 누가 선택한다고요?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임대인 선택. 자, 그리고 밑에 617조는 제척기간이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해서 6개월 내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양괄호 1번의 필요비를 확인해보죠. 필요비는 첫째 줄에 나오듯이 임차물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유지보수 비용이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는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즉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즉시. 자, 그리고 4번이요.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허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두 번째, 유익비.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고요. 그리고 유익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은 결합물이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된 것. 이게 유익비 대상입니다. 그러면 구성 부분이 됐다는 건 부합물이라는 거다, 부속물이라는 거다? 부합물이라는 거죠? 예, 부합물일 때 유익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부합물일 때. 밑에 줄에 나오고 있는 건 구성 부분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안 합쳐진 거를 부속물이라 그러죠. 부속물. 그때는 매수 청구를 해야 되겠죠? 부속물 매수 청구. 자, 내려갑니다. 밑에 줄에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했던 비용이다. 그리고 임차물에 부가한 물건이 임차물과 독립한 물건으로 되지 않고 구성 부분이 됐을 때 인정된다. 부합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종료했을 때 청구가 가능하고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에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3번입니다.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은 목적물 임대인 쪽에서 반환받게 된 그 날로부터 해서 6개월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자, 밑에 양괄호 5번 보세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행사가 된다고 안 된다고? 유치권이 된다는 거죠? 유치권 된다는 거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유치권. 비용을 투입시켰고 필요비라던가 유익비를 받을 수 있을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가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여기서는 결련성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는 결련성이 부정됩니다. 결련성 부정되고 여기서는 유치권 행사를 못해요. 자, 그리고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추가합니다. 만약에 지문에서 설치한 것이 임차인의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임차인의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가 된 거라면 특수 목적이나 영업 목적에서는
이런 경우는 뭐 유익비 청구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도 할 수가 없어요. 특수 목적에서는 이런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해서 매수 청구로 바로 넘어가죠. 610페이지로요. 610페이지서부터 나오고 있는 건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때는 아무 때나 다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속물 매수 청구의 행사 요건이 있죠. 행사 요건. 첫 번째 요건, 그 부속물이 부속물이 되려면 합쳐져야 돼, 안 합쳐져야 돼? 안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속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건을 설치했고 그 설치한 것이 독립성이 있다는 거죠. 독립성이 있는 것이고 이건 안 합쳐졌다는 거지. 그래야 팔아먹습니다. 안 합. 그러니까 구성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가 부속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려면은 첫 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돼요. 동의를 받아서 설치 하였거나 아니면 계약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하였거나. 요건을 둘 다 갖춰야 돼요? 둘 중 한 개 갖추면 돼요? 둘 중 한 개 갖추면 됩니다. 둘 중 한 개. 이러면 이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 청구를. 자, 조문 보겠습니다. 자, 646조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입니다. 자, 지금 토지 임차인이라고요? 건물 임차인이라고요? 건물 임차인.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 항에서는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던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건을 둘 다 갖춰야 돼요? 둘 중 한 개만 갖추면 돼. 한 개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동의를 받고 설치했든지 아니면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든지, 동의를 받았든지 으로부터 매수했든지 둘 중 한 개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거지. 자, 내려갑니다. 밑에 양괄호 1번에서 요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문에서 봤던 거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는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속물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동그라미 4번도 확인하세요. 임대차 종료시 청구할 수 있다. 종료시 청구. 자, 효과 내려갑니다. 첫 번째,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목적물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고, 제가 이거 본질적으로 매매 대금 채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채권이라고요? 매매 대금 채권이라고요. 결련성 부정됩니다. 유치권 행사 못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3번으로 내려갑니다. 강행 규정이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4번.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고 있는 건 설치됐던 것이 목적물의 구성 부분으로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구성 부분으로 됐다는 건 이 물건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부합물이라는 거죠.
그럼 부합물일 때는 매수 청구하지 말고 무슨 청구하셔야 돼요? 비용 청구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구 못 한다는 거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일시 사용 임대차일 때, 무단 전차인일 때 인정 안 되고요. 자, 3번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가 될 때, 이때도 인정 안 됩니다. 자, 4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의 없이 설치한 거. 자, 5번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착시켰다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 목적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를 했던 거라면은 유익비 청구도 못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도 다 못합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자,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요. 임차인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했다.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하셨다는 것은 일단 대표적인 것이 차임 연체입니다. 이 길을 연체했을 때 이때는 권리 행사를 못하고 쫓겨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임대차가 일시 사용 임대차라면 이때도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차인이 무단 전차인입니다. 적법한 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무단 전차인에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부속물도 그렇고 지상물도 마찬가지고 둘 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못합니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일단 표에서는 비용 상환 청구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두 가지를 비교해놨죠. 일단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이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으로 다르죠. 자,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는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겁니다. 그것다 쓰세요. 부합물이라는 거죠. 부합물.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합쳐졌다는 거고 그 자체로 부속물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3번에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됐을 때, 채무 불이행 해지라는 건 차임 연체한 겁니다. 몇 기를 연체했다? 2기. 2기 연체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났을 때 부속물 매수 청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뭐는 청구할 수 있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비용 상환 청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요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로 갑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차인. 자, 그러면 토지가 있고 토지가 갑거, 그리고 이 토지를 을이 빌렸어요. 토지 임차인이죠. 그러면 토지 임차인이 토지를 빌렸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겠지요. 건물 신축. 자, 그리고 건물이 을 거예요. 을 소유의 건물이 있다. 자, 근데 임대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임대차가 종료. 그럼 일단 임대차가 종료가 됐으니까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임차권은 소멸하는데 건물은 을 거죠. 그래서 을이 건물을 들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갱신시켜 달라고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갱신 청구는 그냥 단순한 청구권에 불과해서 단순한 청구권이어서
임대인 쪽에서 거절해 버릴 수 있어요. 임대인 쪽에서 거절하면 갱신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갱신 안 됩니다. 그럼 이거를 거절당했을 때 이제 2차적으로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수 청구는 단순한 청구권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자,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 못하고 형성되죠.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것은 매수인을 갑으로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매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매매가 형성된다. 자, 이 기본적인 틀을 잡고 자, 조문 한번 보죠. 643조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나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고 있을 때 토지임차인은 일단 1차적으로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상당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612페이지로 와보시면은 양과로 2번에서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의리갑한테 매수 청구하는 그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 자, 이런 건물은 어떤 건물이어야 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 자, 그 건물은요, 임대인으로부터, 자, 이런 것들은 안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짐. 무엇을 안 따지냐?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고 건물을 지었느냐, 동의 안 받고 지은 건물이냐,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리고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따집니다. 허가. 등기를 했냐, 안 했냐? 안 따져요. 효용이 있냐, 없냐? 임대인한테 필요한 거냐, 필요가 없는 거냐? 자, 혹은 건물의 근저당이 설정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런 것들도 다 안 따져요. 그래서 동의, 허가, 등기, 효용, 필요, 근저당 설정의 여부, 이런 여부들은 불문합니다. 이런 여부를 불문하고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부를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자, 그게 지금 우리 책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먼저 나오고 있는 거는 셋째 줄 오른쪽 보시면요. 셋째 줄 오른쪽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동의를 안 받았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2번에서 나오고 있는 건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추가하세요. 미등기도 상관없어요. 무허가도 상관없고 미등기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3번에 나오듯이 건물이 객관적으로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냐, 임대인에게 효용이 있는 거냐, 안 따짐. 자, 내려가서 5번입니다.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 그래도 매수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좀 이상한 판례가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은 걸쳐서 지어져 있다 그러죠. 동그라미 4번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토지가 갑거였어요. 토지가 갑거였고 갑으로부터 을이 땅을 빌렸어요. 토지 임차인. 그래서 을이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을이 건물을 지을 때
갑당 옆에는 병땅이 있었습니다. 제3자 병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을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걸쳐서 지었다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건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이렇게 건물을 걸쳐서 짓게 되면 일단 이 건물은 을 거겠지만 이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분쟁 생겨, 분쟁 안 생겨? 분쟁 생기죠? 병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철거해. 야,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철거해. 병이 분명히 철거 청구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불안하지요, 불안하지요. 근데 여기서 을이 내 사정 아니잖아. 내 사정 아니니까 나는 전부에 대해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겠다. 이거는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지어져 있는 경우일 때는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 핵심 판례 보겠습니다.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했던 토지 말고 다른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죠.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 부분, 요 갑의 토지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만에 대해서 만약에 구분 소유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 구분 소유가 가능한 갑 토지 위에 있는 부분만에 대해서, 저기만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는 거, 그거는 지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분 소유 객체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파랑 색깔에 보시면은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자, 양괄호 3번을 확인합니다. 청구권자가 누구냐? 자, 청구권자는 건물주가 하는 거겠죠. 건물주. 자, 그래서 첫째 줄에 나오듯이 매수 청구권자는 지상물 소유자에 한한다. 소유자. 따라서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했던 경우라면 이때 토지 임차인은 건물주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양괄호 4번을 봅니다.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 자, 상대방은 임차권이 소멸됐던 그때 그 당시에 임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수 청구하는 거죠. 얘한테 매수 청구. 임대인한테 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매수 청구. 근데 만약에 갑이 매수 청구를 받기 전에 이 땅을 제3자한테 팔아버렸다면, 매매하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서 병이 토지 양수인일 때 이 양수인, 그러니까 제3자를 상대로 해서 과연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을이 과연 제3자인 병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얘한테 뭐가 있어야 되죠?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과연 을에게 대항력이 있느냐? 있죠. 을은 토지 임차인이고 토지 임차인 을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고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시켰다면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을이 대항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제3자한테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항력 있을 때. 자, 밑에 핵심 판례 보세요. 우선 종전에 임대인을 상대로 매수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근데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필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은 임차권 소멸 후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되더라도 이 양수인을 상대로도 매수 청구하는 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스스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화 과정은 다 마무리하고요. 특별법은 우리가 그때 보강 때 다뤘었죠. 그걸로 좀 대체를 하고 이후의 특별법은 요약 과정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요약집으로 첫 진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